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요새는 보석 감정사라는 이름이 있어 자격증도 있죠. 저도 뒤늦게 취득했는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금은방 보조였죠. 지금은 번듯하게 가게를 차려놓고 디자이너인 며느리와 저처럼 보석 감정사인 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참한 아가씨가 있어서 아들을 소개했는데 잘 되어서 작년에 결혼을 시켰거든요. 어차피 저희와 일하던 사람이니 편하게 일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나름 배려한다고 노력해봐도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 전하면서도 딸이 저를 엄청 구박하기도 해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요즘에 며느리한테 이러면 큰일 나요. 오빠 안 보고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제가 새로운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다르니 조심스러운 초보 시어머니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정확한 사장님으로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은 공, 사는 사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처음 배웠던 사장님의 철학이기도 했어요. 30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부터요. 직접 겪은 일이 있어서 아주 화가 났고 분노로 억울했어요. 엉엉 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없었죠.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남았어요. 상대방이 좋아 보였고 마음을 털고 박의 전반적인 일들을 맡길 때 돈이나 보석 등을 빼돌려 갖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더 나빠진 경우에는 새벽에 문을 따고 들어와 비싼 물건들만 훔쳐나가 팔려고 했는데 작물 신고를 받아 경찰서에서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이런 거 좀 없다고 못 먹고 살지도 않잖아. 너와 나의 차이가 뭐냐? 너는 사장이라 그러고 난 점원이야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치더라니까요. 그랬던 사람들 모두 제가 언니와 동생이었던 사람들이라 저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음을 열어도 일할 때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게 처음으로 일을 알려주신 사장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뛰어가며 울면서 사장님은 어떻게 저를 믿고 10년이나 일을 하셨어요라고 여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너를 일을 시켰지 그리고 나서 너랑 소통을 했지. 근데 너는 소통부터 하고 일을 시키니 이런 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라고 답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섭섭한 삶도 이어받은 인연이었을 겁니다. 한이 사장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해야겠네요. 그 전에 제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동네 오빠 동생이셨어요. 어머니는 15살 때 3살 연상의 우리 아버지를 마음에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꽤나 잘 사는 집에 태어난 아버지는 다른 꼬질꼬질한 동네 사내 아이들과는 다르셨나 봐요. 키가 크시고 교복을 잘 차려 입은 아버지를 보면 그저 멋있어 보였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자아이가 먼저 좋아한다고 마음을 선뜻 표현하지도 못했던 때 어머니는 홀로 마음을 답답히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대우하셨는데 동네 아이들은 남녀 구분 없이 아버지를 따르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연령의 여자친구는 기복 없이 어머니처럼 살면서 어머니를 향해 열렬한 마음을 원하며 어머니를 거의 맹세하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겸손한 동네 여자애들이 입을 감추며 수줍어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친구들이 다 아끼고 싫어서 아버지가 더 좋아하면도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가셨고 어머니도 18세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나온 휴가 중인 아버지를 보러 아이들이 모였는데 꾸불꾸불한 모자를 쓴 아버지가 낯설면서 더 멋있어 보였어요. 힘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살짝 아랫도리를 입은 아버지의 얼굴은 더 성숙하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아버지보다 한두 살 많은 처녀들도 아버지를 한 번쯤 보고 흘끗 봤었지요. 아버지가 군대에서 전역하면 고용될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문과 서로를 탐내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어요.
나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정혼을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일이 그렇게 벌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중학교까지 다녔으나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돕고 있어서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의 말까지 귀에 들려서 마음만 더 아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존재로 생각하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장가가겠거든 체념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궁금해서 아이들 모이는 자리에 가보신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평소에 읽던 소공녀를 들고 단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척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책을 보시고는 딴 세상에 빠져 상상하시는 게 저랬다며 얼굴을 붉히는데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그래, 아직도 소녀 같구나. 예쁘다 하시며 다시 웃으셨다고 해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어머니가 머리를 전갈이 모양으로 묶고 책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렇게 예쁘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예쁘게 얽히고 설키면서 시작한 연애는 들에게 비밀로만 알려진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휴가에만 만날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감춘 채 마주치며 웃음만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얼마나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했는지 풋풋한 사랑스러움이 있었을까요? 편지가 서로 쌓이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들까지 주고받으며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후 말년 휴가 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 어머니와의 결혼 계획을 밝히러 가셨지만 뜻하지 않게 물벼락을 맞으셨습니다. 다시 우리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께서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지만 가문이 뛰어났던 외갓집에서는 아버지의 출신을 문제 삼아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로부터 집 밖으로 쳐내어져야만 했습니다. 발자국도 못 나가셨고 아버지는 부대 복귀할 때까지 매일 외갓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물세례를 받고 빗자루로 매질을 당해도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밥도 안 먹고 울고불고 시위를 벌이셨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부대의 복거 때문에 자리를 뜯었던지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외갓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변을 다 물리시고 우리 외할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외할머니와 어머니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해가 질 무렵에 쓰러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3달 뒤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외갓집을 찾아오셨던 그날에 자네 외동딸이 우리가 기른 귀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네? 우리 문석이는 비록 외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귀하게 키워온 아이야. 알 사람도 제 자녀들과 차별 없이 키우고 제 아이로 대해줬고 우리 문석이는 자네 말대로 큰 흠이 아니었어. 우리도 쉽게 중성을 못 살고 있었는데 자네가 아픈 곳을 찌르는구먼. 잘했어. 딸아이도 우리 문석이를 좋아한다고 들었네. 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이 깊을 텐데 그렇게 헤어지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내가 미안하고 염치가 없다만 우리 문석이가 받아줘서 보답을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했어. 외할아버지는 그런 작은 돈으로 우리 딸을 사가기라도 하겠는 거니? 형님, 나도 잘 살지는 못해도 입에 풀칠을 합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다들 무시하고 그 자식까지 무시당할 텐데 내가 그 꼴은 못 봅니다. 하셨대요. 그럼 내가 재산을 정리해서 애들 좀 주고 멀리 가서 살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나? 내가 여러 방편으로 손을 써보겠네. 어떻게든 애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물으시고는 어머니를 불러 그렇게라도 결혼할래라고 물으셨죠. 어머니는 그 질문에 어디서 살아도 좋으니 오빠랑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에 양가 어른들은 모두 허락을 하시고 아버지가 경솔하게 결혼을 시키시며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된 살림을 하셨다고 하셨군요. 그때 친할머니와 어머니가 이건 내가 너희 할머니께서 받은 목걸이야. 잘 지니고 있어라. 이 집 며느리한테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니까. 너의 증조부께서 증조모님께 주신 거란다며 목걸이 하나를 손수건에 곱게 싸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는 두고두고 어머니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그 후로 우리 외갓집에 어느 정도 땅을 내어주셨는데 외할머니가 밭에서 일하다 쓰러지시고 별세하셨습니다.
술에 빠져 계셨던 외할아버지는 그 땅을 다 팔아 탕진하고는 별세하셨습니다. 도박에도 손을 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말리더라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결혼한 뒤 시집간 고모들에게도 약간의 재산을 나눠주시고는 나머지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덕분에 여유롭게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문제로 속상해할 때도 아버지가 빚을 갚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다들 그 정도로 하셨다는 것에 만족했다. 더 살아있는 동안은 사돈네 돈까지 다 해드셨을 것이라고 할 정도여서 어머니는 장례식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셨으나 상주로서는 아버지가 그러한 소리를 마세요. 장모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파하신 거죠.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라고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서는 재산을 거의 모두 아버지에게 넘겨주셨으나 돌아가실 때까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사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기침이 자주 일어나고 안색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아보니 결핵이라는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에 처음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을 가지 않았고 그 결정이 너무 늦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여행을 즐기셨던 아버지는 아버지가 계신 방에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머니만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방과 저와 어머니가 지내는 방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을 때 어머니는 마루에서 저를 앉히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간간히 웃으시며 어머니의 대화에 장단을 맞추며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어멜리와 아버지의 결혼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기뻤어요.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를 할 때 그 웃음이 밖으로 느껴졌어요.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도 아버지는 나와서 일으켜 세워주거나 다른 아버지들처럼 목마를 태워주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함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느꼈던지 자주 그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당신이 나을 때 우리 고향에 갈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 어린이에게 우리가 어릴 적에 갔던 개울이 있는 원두막 뒷동산을 보여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우리 영의 목말 태워주고 아버지가 고향 마을을 구경시켜주지. 아무 문제 없어 하시고 기침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주 드시면서 아버지는 이야기에 장단을 못 맞추실 때쯤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베개와 이불을 만들어주셨어요. 시장에서 겨우 받아온 돈으로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죠. 혹시나 아버지가 알까봐 저와 지내는 방에서 몰래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7살 정도였을 때 학교에도 가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재산이 줄어들면서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친할아버지가 일어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 친할머니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오셨죠. 어머니는 그날부터 더 바빠지셨는데 할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던 것을 그만두고 할머니가 집안의 돈을 관리하며 일하셨습니다. 항상 웃는 어머니가 밤마다 울상을 지어 하는 것을 보며 제가 할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는 함께 나눌 만큼 다음과 같이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는 동안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중에 아버지의 할머니가 엄마를 곤란하게 했기 때문에 엄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아버지는 가끔 기침을 하며 할머니가 그랬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며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린 마음과 분노의 감정으로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방에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들러오시다가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계신 것을 발견하시고 급히 의사 선생님을 부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사후 조치를 취하고 제가 어머니께로 가서 어머니를 향해 제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라고 하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마음이 미안함으로 차올랐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가니야. 우리 영애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시장에서 너무 늦게 왔어서 그런 걸로 괜찮아 하고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날 후에 아버지는 멀리 요양을 받기 위해 가셔야 한다며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저를 남기고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도 함께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미웠던 저는 할머니와 남는 것이 싫었지만 어머니께서 아버지 다 나으시면 얼른 올게. 거기 가면 빨리 낫는데 라고 하시기에 참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어머니가 바빠서 해주지 못하시던 봉숭아물도 손톱에 들여주시고 머리도 자주 빗어주셨어요. 옷도 예쁜 옷으로 사다 주셨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시절부터 인품이 좋았지. 아기가 눈동자가 어찌나 맑은지 볼 때마다 빠져들 것 같았어.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나는 매일 웃었다네. 그런데 영애는 꼭 너희 아버지 어릴. 할머니께서는 제 눈을 너무 예쁘다며 칭찬하시며 저를 쓰다듬으시기도 했고 어머니께서는 자주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대부분은 할머니에게 드리는 내용이었는데 그중에는 아버지와 엄마는 잘 지내시고 우리 영애도 잘 먹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다는 짧은 한 줄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나에게는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은 후 오래 생각에 잠기셨다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는데 제가 놀라자 매우 반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건강해져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행복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지를 모아놓아서 자랑할 날만을 기다렸죠. 아버지가 목말라도 태워주시고 고향에도 데려가 주시고 하실 것 같다고 믿었는데요. 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할머니의 안심스러운 표정까지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4학년을 앞둔 겨울 방학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물과 할머니의 통곡 속에서 고향 마을 선산에 묻혔습니다. 목마를 태워 저와 함께 올라주시겠다던 그 뒷동산을 지나 성공적으로 친할아버지가 먼저 잠들어 계신 양지바른 땅 아래가 아버지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울부짖으셨습니다. 눈이 너무 맑고 예뻤다는 저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모습이셨죠. 어머니는 전에 다녀가셨을 때보다 더 마르고 웃음이 없어 부석거리는 소리가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붙들고 계시지만 나는 느낄 때 저에게 기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손만 대어도 휘청거리고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영원한 잠에 빠지고 할머니는 다시 고향 마을에 남으셨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던 그 집으로 돌아왔죠. 골목의 친구들은 저에게 특별히 다른 말을 하진 않았지만 눈빛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같이 오지 않았어. 이제 남은 가족끼리라도 함께 살아야지. 그동안의 영양을 돌보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 같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없는 위로를 받은 게 당연하거나 이해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시 가기 전까지 어머니와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집에 계시던 할머니는 건너방으로 오셨고 아버지가 계시던 방을 어머니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지낼 줄 알았지만 어머니는 이제는 혼자 지내겠다고 하셔서 긴가민가했죠. 결국 어머니는 건너편으로 옮겨가셨고 햇방에는 근처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주머니가 혼자 계시게 되었습니다. 첫째 3달을 제외하고 매번 새끼 새가 밀려 그런 날이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사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전처럼 질문조차 하지 않으시고 종종 걱정한 표정을 짓고 있으셨고 제가 시험 결과를 잘 받아와도 달콤한 말 한마디 없이 잘했네 정도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잠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에서 야채를 사오시고 베개와 이불을 만들어 주시던 것도 몇 번을 다시 보고 주신 뒤에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새끼 새에게까지 크게 골탕쳐 신용하셨고 결국 방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학교에 더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매우 넓은 방은 맞았지만 한 칸짜리 방에 작은 부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주인집 마당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배탈이 나는 날에는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어머니는 전과 같이 웃게 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머니에게 편지도 써주고 방학이나 명절에 경박을 제지도 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를 품에 안아주시는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보였고요. 시골집에 가면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잘 웃고 기운이 나는 사람처럼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가셨고 이제는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아버지이지만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할머니는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그래서 그런지 텃밭에서 키운 것들을 챙겨주시고 저에게 많은 용돈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모들은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업신여겨 하기에 우리는 고모들과 만나려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서둘러 시골집을 떠날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들이 왜 남동생 식구들을 싫어하는지 궁금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동자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처음 들었고 그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할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며느리 도리를 지키겠다고 나를 데리고 부엌에 들어왔을 때 큰 고모가 나에게 문상했으면 이제 가봐. 호적상 아들이고 며느리도 아닌데 뭐하러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우리도 남들의 시선을 따라 참았다. 엄마도 안기고 싶어 하지 않으니 이제 가라고 할 걸 하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형님에게 왜 그러세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인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길에 이러지 말아주시길 하며 다시 부엌 일을 하려고 했더니 작은 고모가 덧붙였다. 그래요. 언니 그냥 내버려둬. 돈을 그만큼 벌었다면 나도 양심이 있지. 남의 자식을 어른이 데려다주고 자기 자식만큼 돌보고 키웠다면 우리 엄마 정도는 받아야지. 어차피 제사도 그 사람이 지낼 거 아니라고 했대. 남의 자식이라는 말에 놀라서 고개를 들어 고모들을 쳐다보니 어머니는 별거 아니야. 할머니는 할머니야. 괜찮아 라며 날 당겼어. 그리고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허리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열심히 하셨어. 고모들은 그런 엄마가 어떻게 못 보이는 건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지. 함께 도와주던 동네 분들이나 어머니 이름인 선주를 불러가며 밥도 챙겨주시고 앉아서 쉬게 돼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탓에 상주가 없는 그 자리를 제가 서서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고모들은 어휴, 어차피 돼도 못 이을걸. 아들이라고 그렇게 챙기더니 남 좋은 일만 시켰어라 며 혀를 차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희를 붙들은 고모들은 엄마에게 한참을 뭐라고 떠들더니 무슨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셨습니다. 그 서류에 별말 없이 지장을 찍은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하고 제선을 잡고 시골집을 나서셨죠. 버스를 탈 때까지 아무 말도 없던 어머니께서는 그 까칠한 집에 가서 탐내 온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집을 탐내다 미치게 될까 봐 걱정스러웠던 거야 라고 중얼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리 아버지 어디에 있나 물으니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고 서랍 속에서 꺼낸 손수건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너희 할머니가 물려준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와 나는 그 집안 사람이야 알겠지? 목걸이는 너희 집에 갈 때 엄마가 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물려줘야지라며 소중히 쓰다듬으셨습니다. 부드럽고 굵은 밥줄과 중앙에 달린 보석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이 한눈에도 값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목걸이를 물려받은 어머니는 누가 뭐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49일 제사를 지내러 시골에 다녀왔더니 만나는 동네 주민들마다 고모들을 비방했습니다. 글쎄, 선주 너 그렇게 가서 바로 집과 땅이 비싼 가격에 팔았더니 거기엔 외지인들이 와서 벌써 영락없이 살아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말들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내 무뚝뚝하게 받아들이셨죠. 그 뒤에는 성묘를 갔다 오시며 아무런 말도 없이 한참을
오셨어요. 우리는 시골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으로 채비를 하고 갔었는데 마침내 놓칠 뻔한 마지막 차를.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가까운 동네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자러 가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조용히 흔드시고 터미널로 가셨어요. 어머니는 가는 내내 제 손을 잡고 계셨는데 저는 조용히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가 그 웅이랑 할머니의 옷가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텃밭에다 깨부수고 던지면서 싹 다 태우더니 뭐라도 있나 다 뒤졌는지 얼고든 벌개져서 에휴. 그 집 어른도 딸들이 서운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뭐니? 하여간 문석이 클 때도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라고 인상을 쓴 채로 동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무언가를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침울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동네 병원에서는 빈혈이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여유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을 벌지도 못했죠. 이러다가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에 집안의 쌀이 바닥나고 반찬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심각한 줄 몰랐었거든요. 집이 사정으로 바뀐 건 오래된 일이었어요. 새낼 돈이 없다고 하시는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 학교는 꼭 맞추겠다고 너희 아버지랑 약속했는데라며 눈물을 닦으셨지만 당장 저희는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목걸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걸이면 한동안 제가 일자리를 찾고 월급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목걸이 팔자. 안 그러면 우리 둘이 굶어 죽어. 당장 새돈도 내야 하고 쌀도 사야 하고 약값도 있어야 하잖아라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신 뒤 목걸이를 저에게 주시며 또 한참을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뒤로 하고 집에서 나와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금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곳에 가야만 목걸이 값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걸이가 워낙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큰 곳에서만 살 수 있을 것 같합니다. 어쩌면 목걸이 값을 받고 남은 돈으로 다른 금 부치라도 어머니께 사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목걸이를 들게 된 양손이 힘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걸이가 어떻게 가격이 될지 기대가 되었고 그래도 미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소년이었지만 말이죠. 한눈에도 주인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에게 또박또박 걸어갔다. 목걸이를 팔려는데 차시냐고 물으니 그러니까 줘보세요라고 했다.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펼쳐 보여 주며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목걸이를 본 주인 아저씨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살펴보며 무게도 달아보고 줄이 여기저기도 살펴보더군요. 어머니가 수시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녹슬지 않게 반짝이는 그 목걸이가 아무래도 귀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한참을 살펴보던 주인 아저씨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려온 목걸이에요. 하지만 형편이 안 좋다고 말하자 지금 이 물건을 팔면 손해일 거예요. 가져가게. 일단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예요? 내가 줄게요. 대신 내일부터 학교가 끝나고 우리 가게에서 나와서 일 조금 도와줄래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나중에 가격이 좋을 때 그 목걸이는 우리 가게에서 파는 거로 하고 어때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행할 것이 없었고 목걸이도 당장에는 잃을 일이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했죠. 목걸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월세와 약값, 생활비를 내려놓으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어머니께서는 어머나, 진짜 이 목걸이가 귀한 건가 보다. 그래, 너희 고주 할아버지께서 선물하신 것이라고 했으니 좋은 것이겠지라며 좋아하셨습니다. 당장의 목걸이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좋으셨을 테고 돈이 생긴 것도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당장에 해결할 일들을 하고 난 뒤에 금은방으로 출근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부지런히 달려가 가게를 손질하고 오시는 손님들께 차도 내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일을 한 후에 주인 아저씨께서는 일이 바쁘셔서 경에 너도 물건 좀 보는 법을 배워서 도와야겠다라고 하시더니 틈나는 대로 금이며 보석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식사를 챙기러 나오시는 사모님들도 저를 예뻐해 주셔서 반찬도 싸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죠. 저는 그분들의 것, 친절을 제가 가진 목걸이 덕분이라고 생각해 조금은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목걸이를 사장님께 넘겨드리면 그 신세는 다 갚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월급은 목걸이를 처음 가져갔을 때 받았던 돈만큼 매달 같은 날짜에 받았습니다. 한 번도 미뤄진 적 없이 챙겨주시는 사장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적어지는 돈을 보며 제대로 병원에도 못 가시다가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돌변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이셨겠죠. 목걸이라는 물건이 저희에게는 의지할 기둥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사장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월급 한 달치는 제가 빚을 진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금을 팔러 오시는 분들의 물건들은 제가 대부분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애쓰곤 했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아닐까요? 사장님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긴 했지만 대부분 내가 측정한 대로 값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게 값을 매기길 원하는 분들도 생겼죠. 그 결과로 손님도 조금씩 늘었고 나아가 내가 금과 보석을 보는 횟수도 늘어가고 그럴수록 내 판단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대략적으로 맞출 정도였죠. 마치 점쟁이든 어쨌든 그렇게 맞춰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오자 사장님께서 현재 가치가 좋네. 집에 있는 목걸이를 가져와 봐. 너가 직접 값어치를 정하면 그만큼 돈을 줄게. 이제 그만큼은 할 수 있지 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그 목걸이로 값을 받게 되면 어머니와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집에서부터 가게까지 그 목걸이를 안고 가는 도중 전보다도 더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했지만 사장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중히 연구하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목걸이를 펼쳤습니다. 순간 그 목걸이를 이대로 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꼼꼼히 살피며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살피는 도중에는 점점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어디라도 숨을 곳이 있다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다시 손수건에 목걸이를 감싸고 주머니에 넣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을 끝낼 때까지 자주 참고 있어야 할 눈물을 억누르느라 정말로 지쳤습니다. 퇴근하려는데 사장님이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은행에 다녀왔어도 그렇다고 지적하셔서 나중에 다시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목걸이가 없어도 지금 새로 사셔도 되는데요. 라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다시 들려온 목걸이를 보며 왜 너무 비싸냐고 하셨지만 모르셨죠. 그래서 너무 비싸서 한동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내가 감정을 했지만 차마 돈 얘기가 입에서 안 떨어졌어요. 엄마, 그냥 우리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자고 했고 목걸이를 다시 어머니의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듯이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러다 시험도 보고 짤까기 아주머니의 중심으로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근처 남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다니는 사람으로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다정한 분이셨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장님의 가게에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 부지런히 다니며 일했습니다. 큰 아이를 낳은 후에 어머니께 맡기고 아이가 젖을 먹을 때마다 집으로 뛰어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임신했을 때 사장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셨지만 왜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라고 반짝이는 아이들을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그러자 이제 따로 차려나가줘. 나는 이제 정리하고 쉬려고 해. 이제 그만할 거야. 목걸이를 가져와라고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 저를 사장님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셨다고요. 왜 그때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얼마나 건방지게 마음먹었는지 아세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 목걸이는 뭐 하시려고요? 금은 가짜고 보석도 다 깨지고 밥도 안 나가더만 아주 사람을 빚쟁이 만들라며 제가 투정을 하자 사장님은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셨는데 그 어린 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목걸이가 아까워서 눈물까지 고이는데 그걸 어떻게 그대로 말해 눈빛으로 보니 내가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했다더라. 뭘 해도 한결같이 잘생겨 보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목걸이를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그랬대요. 잘하는구나. 그래서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던데 그랬더니 여태 소식이 없어서 10년 동안은 내가 너한테 빚을 졌지.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면 거기서 시작해봐. 나랑 거래하던 거래처는 다 연결해 줄게라고 하시더니 제 어깨를 턱으로 덮치셨습니다. 나는 다시 울었고 사장님은 그런 내 어깨를 쓸어주시면서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울린 줄 알겠네. 어떻게 해야 하냐며 웃으셨습니다. 그 똑똑해라는 말이 아버지 말 같아서 눈물이 더 나더라. 마당에서 넘어지고 울면 내다보지도 못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그때 생각하면서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저를 회사 주인과 만나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너희 아빠는 너를 아까워해서 다른 사람 속에서도 못해. 너희 할머니가 했을 거라 생각해. 너희 아빠가 요양 가서도 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지 새삼 놀랐다니까. 우리 영애는 그런 훌륭한 녀석이라면서 너가 없을 때는 너에 대한 얘기만 했대요. 얼른 나와서 널 시집도 안 보내고 끼고 살 거라고 했는데 잘할 때 너희 고모들한테 그대로 받고 무시당하면서도 견뎌낸 게 너희 할머니 덕이라고 그랬어. 너희 할머니는 예전에 아들을 낳지 못해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런데도 너희 아빠라면 얼마나. 아끼시던 외할머니께서는 친자식이 너처럼 키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귀촌하는 소문을 듣고 자란 곳이기도 했고 여기저기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원을 꾸며 달라는 연락도 왔지만 혹여나 소문이 돌까봐 정원을 꾸미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본인이 어미이신데 본인이 수양하시겠다 하십니다. 할머니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우리 영애는 아버지 닮아서 더 예뻐라고 하셨던데 그 목소리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그 후로는 사장님 말씀처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나 사장님 곁에서 배웠음에도 실제로 제 가게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사장님에게 자문을 구하러 가곤 했고 그 자문에 따라 행동하곤 했습니다. 사장님은 자문비로 좋아하시는 술 한 병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을 한 뒤에도 사장님을 모셔서 낚시를 가거나 야구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두 노인분들을 모시느라 아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 재미있다며 좋아하더군요. 어르신들 모시느라 아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어렸을 적부터 배웠기에 사장님이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내외는 자녀가 없어서 손주를 재롱본다는 점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며 내 딸이 내년쯤에 국외 작품을 감상한다는데 투자를 요구하고 현재 이 문제로 혼란스러운 일로 머리가 아프다. 며느리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현재 상황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이는 가볍게 한 발자국 물러나며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제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 어머니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캠핑을 다녀보거나 다른 행동을 해볼까 고민 중이다. 여러분들도 집안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세속적인 가치가 있다든 없든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달렸다. 가족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 자체가 보물이 아닐까요? 우리 집 목걸이는 저가 아주 도는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곧 나도 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삶을 웃을 때 함께 묻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떨어진 얘기길 바래요.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여유롭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하게 웃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